네, 안녕하십니까. 제29회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오미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소특구 캠퍼스의 캠퍼스장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 과학소통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연구 현장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여성 과학자의 역할을 주제로 여성 과학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R&D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구 현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으로는 김소형 한국연구재단 학술데이터 분석팀장님 모셨고요. 또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조혜정 삼성물산 DXP 사업본부장, 김희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융복합 소재연구실 책임연구원,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윤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연사와 패널 분들의 자세한 이력은 나눠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의 권호남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회장 권오남입니다. 제가 회장에 취임하고 처음 과커 포럼에 한영사를 하게 돼서 무척 떨립니다. 제 29회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연구 현장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여성 과학자의 이 역할이란 주제로 여성 과학 기술인이 연구 현장에서 R&D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소개해 주셨지만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연사 토론자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영 한국연구재단 팀장님, 고려대학교 안준모 교수님, 조혜정 삼성물산 본부장님, 김희연 한국에너지연구원 책임연구원님,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 윤성훈 과기부 과학기술정책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과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른데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성 과학기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여성 연구 과제 책임자의 비중은 10 내지 12%에 불과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가 여성 과학기술인이 취한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과 역할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맥켄지의 보고서 Why Diverse Matter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 다양성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가진 팀이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미미합니다. 낮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교육부터 연구 현장, 경력 개발까지 여성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성별 다양성 증진과 R&D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포럼의 논의가
이 분야에서 필요한 혁신적 변화를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포럼 준비와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과학소통위원회 윤석원 부회장님, 이은정 오미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원남 회장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과학기술 현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또 현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감안해서 회장님께서 굉장히 좀 그 여성 과학기술인이 성장하고 또 혁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은 총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강연자분들께서 강연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좌장으로 이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좌장을 맡으셔서 패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대학 여성교원의 연구활동 현황 분석에 대해서 김소영 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학술데이터 분석팀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소영 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연구재단 학술데이터분석팀장 김소영입니다. 처음 오미애 그 소장님으로부터 전화 받았을 때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자리인지 모르고 흔쾌히 되게 가볍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취소할까 했는데 안 된다, 안 될 것 같아서 무거운 마음을 했는데 어떤 조금 이 단체에 조금이라도 조금 유익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대학 여성교원의 연구활동 현황과 분석입니다. 일단 기본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학 정보공시, 즉 대학 연구처의 승인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직접 본인이 등록한 정보를 연구처 승인 통해서 보정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인풋 시스템에 표준 포맷화하여서 파이널 정제된 데이터로 분석한 공시 형태의 데이터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여성교원의 현황과 그리고 여성교원의 연구활동 현황,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부실의심 학술지에서의 남녀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여성교원 현황입니다. 일단 수치를 지난 10년 시계열로 보았습니다. 보시면 2014년 21.6%에서 10년 후 27.1%, 전체 4년제 교원에 대해서 수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여기서 2만 명이 4년제 대학 교수의 총수가 2만 명은 채 안 되는 약 19,848명인데 이공 분야 4년제 교수님은 1만 명이 채 안 되는 9,205명입니다. 약 퍼센티지로 치면 여성 교원들 중에 이공 분야 교수님은 46.4%를 차지합니다. 50%는 채 안 되죠. 네, 이공 분야 현황을 10년 전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비 현황이 14년에는 평균 17.8%였는데 23년은 21.9%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원래 평균으로 하면 전체 평균은 27.3%인데 이공 분야는 아무래도 여성 비중이 조금 더 작죠. 그리고 비중을 보시면 지금 가장 많이 뛴 중분야가 의학학입니다. 의학학이 6.6% 증가하였고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굉장히 소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입니다. 23년도 가장 최근 연도에 이공 분야 교원들이 35% 이상, 평균이 21.9%인데 35%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보시면 여기 조금 간호학이 98.2%, 그리고 생활과학이 89.0%, 즉 100%와 90%에 육박하는데 이 두 학문 분야가 어떻게 보면 이공 분야의 비중의 평균값을 올려서 나머지 실질적인 어떤 중분야의 여성 교원 비중은 훨씬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겨우
기타 자연과학, 자연과학만 조금 진입을 하였고 비중으로 보면 대부분 의학학 분야의 여성 교원들이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교원이 5% 미만인 중분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림공학은 1명도 없고 금속공학 1명, 자동차공학 2명, 토목공학 여기서 조금 주목하셔야 될 게 토목공학 13명 그리고 농공학 4명인데 제가 여기 자동차공학, 토목공학, 농공학은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남성 교원이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교수님들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래도 조선공학이라든지 조선공학에도 2명이 있으시고 제어계측 이런 데도 5명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수치에서 10년간 여성 교원 비중도 계속 증가했고 이공 분야 여성 성비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수치는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여성 교원 비중이 계속 증가할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년 전 대비 이공 분야 교원들의 연령별 성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분야는 30대 이하인데요. 30대 이하의 비율이 지금 퍼센티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30대가 40대가 되었기 때문에 40대 분야는 약간 좀 증가하였지만 50대가 그대로 증가하였고 60대가 살짝 증가하였고 근데 30대 비율을 보면 지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다음 세대를 떠받쳐 이렇게 지지해줄 어떤 교원층은 지금 감소하고 있고 전체 30대 이공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여성 교원 비율에서도 전반적으로 30대 이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도 보겠습니다. 신규 채용, 교원의 신규 채용, 재임용이나 어떤 그 재직 비율이 아니라 신규 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드 값이 조금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정확하게 5년 전과 비교해 봤습니다. 일단 신규 채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주 메인 타겟 연령층은 30대 이하인데 보시면 19년에는 40.25%가 그래도 여성 교원이었는데 지금 36.1%밖에 안 돼 굉장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신규 채용에서부터 벌써 여성 교원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표가 앞으로 그러니까 10년 전에 2014년에는 오히려 10년 전 대비 23년은 뭔가 증가하고 있었는데 숫자 30대가 많았기 때문에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 30대가 감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추측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제 이 단체 발표 초청 기간에 맞춰서 했는데 이 여성 교원 비중이 이렇게 계속 감소하도록 여러분들은 그냥 지켜만 보실 것이냐? 그래서 하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 분야 국공립대 사립대 교원 성비가 10년 전에는 17.8%였습니다. 국공립은 11.4%였습니다. 11.4%였는데 10년 후에는 성비가 국공립은 15.9%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9년 여성교원 국공립대 비율 보면 12.4%로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은 국공립대 여성 비중은 감소해야 되는데 왜 10년 후 국공립대 여성 비중은 이렇게 15.9%로 이렇게 증가하였을까? 사립대는 오히려 10년 전 20.7%대 24.4%, 2009년에도 20.5%였거든요. 예. 자, 이게 왜 그랬을까? 감소하던 국공립대 여성 교원 비중이 사립대 증가율보다 훨씬 조금 더 크거든요. 더 커진 이유가 있을까? 이게 이제 노정희 이사장님, 저희 존경하는 노정희 연구재단 이사장님의 자료를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여교수회와 다양성위원회의 그 연대의 힘을 좀 보시면 일단 2003년에 국립대 여교수 신규 채용 자리 배정 움직임이 2003년에 있었고요. 2016년에는 다양성위원회까지 같이 이제 힘을 연대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2017년에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운동을 시작하였고 20년에는 국공립대 여교수 25% 채용 목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론 직접적인 아주 다이렉트리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공립대 비중이 교원 비중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는 것으로 조금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여성의 30대 이하 교원 비중이 지금 계속 조금 지표는 숫자는 좋지만 추이 지표는 좋지는 않은데, 여기서 이제 화두를 던져서 이 여성과학기술총연합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원의 연구활동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과제 수혜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교원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많이 받아? 51%? 거의 원래 52%나 받았다고 교원 중, 그게 교내 연구비까지 포함입니다. 민간, 지자체, 정부, 교내까지 다 포함했을 때 여성 교원들의 가반 이상은 일단 연구비는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성 책임자 1인당 가제수는 1.94, 현재 1.94편. 남성들과 뭐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좀 남성들이 많기는 많은데 아주 큰 폭, 막 2배 이상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수혜율이. 그리고 가제수도. 자, 연구 책임자 1인당 가제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1.4배 많습니다. 그러면 1인당 가제수는 1.4배인데 1인당 연구비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 연구비에 만약에 정부 연구비를 100% 치면 여성은 정부 연구비의 11.3%만 차지합니다. 물론 그 점유율은 조금씩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정부 연구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평균은 2.5배 차이 납니다. 아까 연구 과제수는 1.4배 차이라고 했는데 연구비는 2.5배나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여성 교원 비율로 본다면 이공 분야는 비율이 21.9%라면 정상적이라면 정부 연구비 점유율도 적어도 20%까지는 가야지 되는 게 맞는데 사람 수의 점유율 대비 중앙정부 연구비의 금액의 점유율은 훨씬 더 낮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22년도 기준입니다. 22년도 정부 연구비, 중앙정부 연구비의 구간별 이공 분야 남녀 교원 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여기 조금 자료에는 없이 지금 5,716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교원의 숫자는 우리 이공 분야 교원의 잠시만요. 약 62.1%가 연구비가 없습니다. 이공 분야 4년제 교원에. 그리고 1억 미만이 1,962명인데 여기에도 이 1억 미만 받는 우리 여성 교원은 21.3%에 해당합니다. 9,205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이공 분야 4년제 교수가. 그러면 이 두 개 구간 1억 미만 연구비가 없거나 1억 미만을 합치면 83.4%입니다. 83.4%가 1억 미만 받거나 없고, 즉 1억 이상 받는 이 구간의 연구자의 퍼센티지는 우리 여성 교원은 17%에 해당합니다. 17%에 해당하는 연구자들이 지금 고군분투하면서 이게 연구비 받아서 지금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나마 그 교원 수의 배율로는 여기까지는 교원 수가 5.1배 많고 약 5배가 많거든요, 남성 교원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5억 이상부터는 10배 이상 뜁니다, 연구비가. 연구비가 아니라 그 사람 수의 배수가. 그러니까 남성들이 어떤 연구비 구간이 그 높은 금액으로 갈수록 남성의 수치가 여성 교원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연구비 10억 이상 남녀 교원 수의 추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년도에 16배가 차이가 납니다. 교원 수 차이가. 21년에는 약 13배거든요. 점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 받는 여성은 70명 있습니다. 70명 교원의 이 분야, 중분야를 딱 보시면 이것 또한 조금 그런 게 의학학 분야에서 32명을 차지하고 공학은 2명, 그리고 자연과학 21명, 공학 15명, 농수해양 2명, 요 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1인당 정부 연구비 차이가 남녀 교원 간에는 2.5배이고 10억 이상 연구비 수의 남녀 교원 수 차이는 13배에서 16배 차이가 납니다. 일단 이공 분야는 하셔서 알겠지만 연구비를 받아야만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연구실을 운영할 수가 있고 논문의 생산량이 뒷받침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13배, 16배 차이 혹은 2.5배 차이인데 논문 실적 차이는 어떻게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인당 SCI 논문 실적이라고 하면 내가 5편 썼으면 5편 다 치는 것이 아니라 주저자, 공저자, 코리스판딩 저자, 즉 교신 저자 이런 비율들을 다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남성 1인당 SCI 논문 실적에 비해 여성 교원의 논문 실적이 살짝 소폭 낮기는 낮습니다. 1인당 그런데 이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2.5배 이상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 연구비가 없는 환경인데도 이공 분야만 보는 건데요. 연령대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연령대별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떤 연령대에서 여성 연구자들이 뭐 특히 약하고 이런 게 없이 꾸준하게 여성 교원들은 이렇게 그 실적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여성이 남성보다 1억 원당, 즉 상위 이제 JCR 피인용 지표랑 같이 연관을 지었는데요. 그 매핑을 쳐서 봤는데 쿼터 1이라고 JCR에서는 쿼터를 4분할 해서 상위 25%, 상위 50%, 75%, 100% 이렇게 해서 내는데 쿼터 1에 해당하는 계제 논문들을 봤습니다. 그 연구비 이거는 저희가 연구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에서 총 연구비를 대상으로 했는데 누적 연구비가 1억에서 5억 구간에서 1억 원당, 즉 연구비 생산성을 본 거죠. 1억 원당 논문이 많은 분야를 봤는데 여기에서는 보시면 대부분 조금 약간 의학학 분야가 이렇게 도약을 하는데 농공학,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공학 4명밖에 없는데 교원은 4명밖에 없는데 이분들은 그 연구비 대비 1억 원당 굉장히 좋은 하이 퀄리티 논문을 잘 내고 있었다는 거죠. 남성에 비해서. 그리고 토목공학 쪽도 여기 토목공학에 지금 중분야가 들어와 있는데 13분의 여성 교원들이 조금 분발을 하셔서 남성들보다 그 연구비 대비 1억 원당 어떤 논문의 약간 쿼터 1의 논문 생산량은 많게 내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적 연구비 5억에서 10억 원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분야들이 조금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보시고 여기 보시면 10억에서 100억 구간이 조금 또 주목을 해볼 게 10억에서 100억 이제 연구비 누적치가 많은 데에서 자동차 공학에 2분 있는 교수님께서 2분이 있는 분야인데 이쪽에는 연구비 대비 그러니까 연구비를 많이 내는 교수님들하고 남성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을 때 상위 논문이 더 많은 남성 대비 더 많은 분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분야도 더 많이 들어와 있죠. 점점 갈수록. 그리고 여성이 이제 100억 이상일 때 누적 연구비가 100억 이상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상위 논문이 1억 원당 상위 논문이 많은 분야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방사선과학이나 면역학, 생물학, 의공학 이렇게 분야로 나타납니다. 이때는 이제 수치가 큰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구비 대비 여성들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실 의심 학술지 논문 게재 현황인데요. 부실 의심 학술지 쪽은 진짜 부실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넣었던 이유가 부실한 논문이 아니라 저희 그 국회 쪽에서 너무 심하게 예를 들면 IEEE 같은 경우 IEEE 온라인 버전도 부실 의심 학술지 그 대상이 있듯이 너무 심한 목록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논문 성과를 다 내라 약간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빨리 내고 약간 좀 조심하지만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좀 아는 좀 그래도 성과를 좀 빨리 내고 싶어서 알지만 냈던 그런 학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단 지원 과제 먼저 연구 책임자 지금은 재단 성과의 논문으로만 봤기 때문에 재단 지원 과제 연구 책임자 성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연구 책임자 비중은 28.1%입니다.
남성이 71.9%. 그런데 그 연구 과제에서 나온 성과이기 때문에 그 성과 대비 성비로 보면 여성은 그 대상 논문이 되었던 논문의 성비는 여성은 16.8%, 남성이 83.2%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앞에 오리지널 논문 대비로 왜 안 하냐 하면 그 한 논문이 여러 가지에 걸쳐 있기도 하고 그 한 과제에서 또 여러 논문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전체 모수대 과제 대비 성비로 이렇게 쳤을 때 이 말씀은 제가 드리고 여기 다 자료에든 파악을 다 기재하지 못했지만 우리 여성 교원들 같은 경우는 막 빠른 실적이라든지 어떤 논문 생산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다이내믹하게 욕심을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늘 그 장표에는 제가 다 분석이 끝나서 실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내실인 연구비가 10억 미만에서 조금 JCR 상위 10% 저널에 실린 논문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성과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의 생산성, 즉 남성 교원들은 블록버스터형으로 굉장히 논문 생산량도 많고 연구비도 많고 아예 막 그 흥행도 많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성 교원들 그때 비유했던 게 조금 약간 예술영화처럼 조금 그 퀄리티 있는 거를 좀 흥행은 많이 안 되지만 많이 보진 않지만 되게 내실 있게 생산을 해내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지표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급히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그 끝까지를 못해서 그 장표에는 넣지는 못했지만 요 부실 의심 학술지로 생산성에 대해서는 여성 교원이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것들을 좀 시사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성 교원들의 현장에서의 그런 분석 현황을 보았습니다. 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서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앞에 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사실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우려도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연사와 패널분 모시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치녀님께 조금 편하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김치녀님께서 지금 자동차공학 분야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자동차 연구원에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감되는 교원뿐만 아니라 연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 교원수, 연구비, 연구과제 현황 이런 데이터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도적이라던가 아니면 조직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여성 과학기술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전체의 어떤 힘을 받으려면 조직이나 제도의 움직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께서 혁신적 도전적 R&D와 여성 과학기술인의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고대 행정학과에 있는 안준모라고 합니다. 이게 여성 과총이 불러주시면 항상 와야 된다는 있어서 이은정 기자님이 전화를 주셔갖고 사실 원래 다른 지방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와야 될 것 같아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자료는 혁신적 도전적 R&D고요. 이제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한 20분 정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제가 OTT 중에 재밌게 본 게 이 삼체라고 하는 건데요. 넷플릭스에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면 뭐 스포일 안 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 멀리에 이제 굉장히 진보된 문명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제일 먼저 위협하는 게 과학기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기술인을 뭐 거의 이렇게 위협을 해서 지구에서의 과학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만큼 이제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거를 뭐 드라마를 통해서 본 것 같고요. 뭐 제가 비유로 삼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기술 패권이라든가 뭐 탄소 중립이라든가 디지털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들이 많은 것 같고요. 이 허들 때문에 과학기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부터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오픈 AI에서 챗GPT 4.5를 시연을 했죠. 한번 써보신 분도 있고 스마트폰에 까시면 그 영화 허처럼 대화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답하고 또 영어로 하면 영어로 답하고요. 혹시 다른 언어를 하실 수 있으면 다른 언어를 하면 다른 언어로 답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영화 허가 2016년 영화인가요? 그런데 거의 이제 실현이 다 된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 빨리 되고 있고 그래서 요새 이제 DX란 말 대신 또 이제 AX라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죠. 탄소 중립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에너지 안보를 통해서 룰 베이스 이코노미로 여러 그 산업하고 연관돼서 이제 푸시를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EU에서 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네덜란드 은행 중에 ABN 암로라고 하는 은행인데 이게 탄소 중립이 참 거부하기 힘든 그 숭고한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 금융권에서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ABN 암로는 저건 뭐냐면 자기네들이 ESG를 평가를 해서 기업의 ESG를 가지고 금리에 연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할 때도 이 ESG 지표를 갖고 연동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뭐 국가에서 뭐 탄소 국경 조정 제도처럼만 가는 게 아니고 금융 시장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정말 참 애매하게 거부하기 힘든 프레임으로 되는 것 같고요. 뭐 기술 패권도 마찬가지죠. 뭐 기술 패권도 뭐 이 최근에 분리주의, 보호주의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로버트 애킨슨이라고 이제 미국 싱크탱크 그룹 중에서 아예 대놓고 산업 정책이 돌아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산업 정책이란 말을 거의 뭐 금기시처럼 하면서 우리는 펀더멘탈에 맡기고 정부는 뒤에서 뭐 근본적인 뭐 기술 개발만 지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다가 아예 요새는 그냥 대놓고 우리는 혁신 기반 안보다 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노베이션 베이스드 이코노미 세큐리티라는 말을 대놓고 쓰면서 보시는 것처럼 셋째 항목을 보시면 R&D 지출이나 경제정책 규제 등에서 정부가 효과적으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온 게 이제 대표적인 게 칩스법하고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유럽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논리를 이제 기술 주권론, 독일을 중심으로 기술 주권론이 나와서 이게 결국은 기술을 가지는 게 이제 뭐 안보 아니냐, 그래서 안보적으로 되게 중요하다 이런 논리를 많이 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정책 환경 변한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신 것처럼 R&D 자체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디지털 테라피틱스 같은 건데요. 쉽게 말해서 디지털 치료제인데 그 왼쪽에 보시는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가 이제 게임을 아이패드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 게임이 아니고 아동 ADHD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런 이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왼쪽 컬럼을 보시면 이제 컴퍼니라고 되어 있는 데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뭐 테라피틱스라든가 알킬리라든가. 근데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파트너를 보시면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산도즈라든가 노바티스라든가 뭐 이런 오츠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맨 오른쪽 컬럼은 제약이고요. 파마슈티컬이고 제일 왼쪽은 뭐 디지털 디바이스나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케어나 소프트웨어 회사들인데 사실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제약 산업 하면 블록버스터 드러그를 기본이 10년에 1조로 보지 않습니까? 최소한 10년이 걸리고 돈은 1조를 퍼부어야 하나가 나올까 말까한 롱텀 베이스의 사이언스 베이스드 인더스트리라고 부르는 거고 맨 왼쪽에 있는 소프트웨어는 사실 논문도 중요하지 않고 특허도 중요하지 않고 시장이 중요하고 굉장히 사이클이 빠르고 컨슈머 베이스로 가는 숏사이클 인더스트리라고 부르는데 이 숏사이클과 롱 사이클 인더스트리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2020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SAMD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에이즈 메디컬 디바이스인데요. SAMD가 첫 번째로 FDA 승인이 났고요. 미국 FDA에서는 이것 때문에 약물의 데피니션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약이 뭔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케미컬 기반의 드러그 같은 경우는 효과성과 향상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약물이 효과가 있냐?
그 다음에 그 효과가 항상적으로 나타나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적냐, 이런 게 중요한데 이 SAMD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소프트웨어니까.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럼 FTA가 다시 승인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부작용 외에도 뭐가 중요하죠? 데이터 보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약에 대한 약물에 대한 데피니션과 심사 뭐 이런 게 펀더멘탈하게 다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선형적인 R&D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해서 기초로 가고 응용으로 가고 개발로 가고 사업화로 간다고 굳게 믿고 있고 실제 이런 정책도 이런 쪽으로 피고 있지만 요새는 점점 이게 아까 SAMD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한 방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뭐 한 방에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이게 뭉쳐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이제 재밌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저희가 아는 글로벌 리딩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근 점점 공대랑도 많이 협업을 하지만 자연대랑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자연대 중에 물리학과나 수학과나 뭐 화학과나 뭐 당연히 생물학과나 뭐 이런 데랑 협업을 많이 하는데 협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게임 체인저가 되기 위해서. 예.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R&D 하는 거에 얹혀서는 안 되니까 전략이 극단적으로 두 개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M&A 해서 다 쿠킹된 거 빨리 사서 빨리 이거를 사업화를 하든가 아니면 원천 기술로 가서 아예 남들은 생각 못하는 쪽으로 가든가.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거 연구하면 남들은 뭐 배터리 수율을 높이고 뭐 이러고 있다고 하면 1초 만에 충전되는 배터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어프로치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글로벌도 있고 이런 R&D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 내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내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소스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리소스는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리소스는 저희가 이제 돈하고 이제 사람을 생각하니까요. 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이 이제 R&D 예산인데 작년에 아무튼 뭐 한풀 꺾인 사례가 있었고 오른쪽 보시는 거는 이제 저희 인구인데 저희 인구 추계가 어떻게 하든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 내부적으로 R&D에 대한 기술 혁신에 대한 리소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내년에 뭐 R&D 예산이 어느 정도 원복이 되겠지만 이게 계속 리니어하게 올라가기는 사실은 힘든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어느 순간 포화가 될 것이고 그 포화에 대한 이 최적점이 어디냐에 대한 뭐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리니어하게 예산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적 자원도 이제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가 항상 그 미들 인컴 트랩, 그러니까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미들 인컴 트랩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맨 오른쪽 상단에 있는 나라가 제일 좋은 거죠. 여기는 안 빠진 나라들이니까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선진국들이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로 이제 우리나라가 저쪽 위에 있습니다. 예. 뭐 이게 한 10년 전 자료니까 좀 더 왼쪽에 가 있고 아마 지금 GDP로 환산을 하면 거의 오른쪽 컬럼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그 서양의 그 발전사를 프로젝션 했을 때 미들인컵 트랩에 갇히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챌린지가 온 상황은 지금이 아닌가. 어쨌든 예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R&D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R&D다운 R&D를 해야 되는데 농담 삼아서 뭐 R&D가 리서치 앤 디스어피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R&D다운 R&D를 해야 되고 항상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늘 따라붙는 얘기가 뭐 다르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다르파는 제가 10년 전 기사랑 2014년이랑 24년을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지만 2004년을 검색해봐도 똑같은 얘기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뭔 얘기하면은 뭐 한국형 다르파를 설립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14년 기사나 24년에 있는 기사나 사실 날짜를 지우고 보시면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기사인지 거의 구분이 힘드실 거예요. 계속 저희가 이제 똑같은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당면한 문제는 뭐 삼체 문제에다 플러스해서 저희가 이제 인적 자원인 부분까지 고려하면 이 네 가지 부분을 좀 저희가 고려해야 좀 푸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씩 말씀드리면 기존 시스템 충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르파 모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R&D다운 R&D를 한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어떤 환경이라든가 R&D 환경, 그다음에 자원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혁신 도전적인 R&D를 해야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형은 예산 운용에 대한 자율성이 필요하고 그 뜻은 적합한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이월할 수도 있고 불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점이 될 것 같고요. 사실 또 현실에서는 국가재정법에서 뭐 회계연도 일치라든가 또 저희가 많이 해보셨겠지만 예산 딸 때는 딴 거 없습니다. 물량 곱하기 단가거든요. 그래서 물량 곱하기 단가를 환산해서 뭐 증명하고 그 물량 곱하기 단가에 맞는 KPI를 보여줘야 되고 또 뭐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또 이 뭐 그 여러 연구비를 집행하는 중간 관리 기관 같은 경우는 국회 지적을 받고 경평에서 또 뭐 또 시달리는 뭐 이런 또 감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신뢰 부족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혁신적인 도전적인 R&D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뭐 민간 전문가가 자유롭게 뭐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이상적인 얘기는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법령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은 걸 정하고 있기 때문에 PM한테 독립적인 결정권을 주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죠. 저희가 PM 조도가 도입한 게 거의 20년이 됐는데 이제 뭐 PM이 뭐 이때까지 많이 나왔냐 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노하우 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르파도 사실은 정착되는데 20년 정도 걸렸다고 하고요. 미국 내부에서도 이 다르파 모델이 맞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그 뜻은 그만큼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도적 전환을 하는 거고 뭐 이 제도적 전환이 처음부터 이제 높은 완결성을 보여줄 수 없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한국 정서상 또는 상황상 이런 걸 또 맞춰야 되는 게 있고 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이제 감사는 세게 하지만 저희가 인센티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연구재단 PM이나 이렇게 뭐 공고 뜨면은 많이 못 뽑으시더라고요. 한번 잘 못 뽑으셔갖고 관심 있어갖고 이제 왜 안 가시나 이렇게 대우 조건을 보면 이거 벌 받으러 가는 건가? 이거 이 조건으로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센티브가 중요한데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혁신적인 R&D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첫 번째는 이제 법제도의 유연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사실은 그 전에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던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 규정에 있던 내용을 법으로 올리다 보니까 대통령령에 있어야 할 내용들이 법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스트릭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지만 사실 내용상으로 다루고 있는 거는 R&D에 대한 행정절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고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법에서 정하니까 법을 고쳐야 되고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혁신법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이번에 이제 새로 원구성하는 국회에서 연구개발 특례법 뭐 이런 거를 새로 만들어서 원샷으로 뭐 모든 특례를 좀 정할 수 있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산도 결국은 이제 저희가 물량 곱하기 단가보다는 프로그램형 예산이고요. 다행히 이제 뭐 희망적인 거는 이제 일단 재정 회의에서 국가재정 회의에서 예타를 폐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이제 여성 과총을 포함한 많은 또 과학기술인 분들께서 예타 폐지 이후에 어떻게 가는지를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보통 폐지를 할 때 뭔가가 대체가 됩니다. 그냥 폐지가 되지 않고 뭔가가 대체가 되는데 이 대체되는 게 전에 있던 게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예타가 폐지되게 되면 절차적으로 뭔가 들어올 텐데 이게 예타 폐지의 효과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그런 후속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다르파 제도의 핵심이 PM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독립적인 조직 구정, 그다음에 이제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줘야 돼서 뭐 저희가 뭐 워딩으로는 많이 들어본 기시감에 있는 얘기죠. 강력한 PM에 전주기 R&D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얘기는 인센티브로 귀결되지 않나.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연구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PM, 연구자, 공무원까지 전방위로 인센티브를 저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PM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전적, 혁신적 R&D를 하라고 하면 결과가 나올 땐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면 리서치 앤 디스어피어 할 수밖에 없고 이걸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경직적인 감사나 외부 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단해 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고요. 사실은 또 이런 다르파형 지금 한국에서 돌아가는 게 그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스트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서는 아르파 H도 있고 산업부에서는 알키미스트도 있지만 이 많은 PM들을 만나보면 걱정이 PI가 들어오지 않을까봐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굳이 내가 연구비 딸 수 있는데 도전적 혁신적 R&D를 하겠다고 해서 괜히 어려운 트랙으로 들어가서 관리받고 그 다음에 나한테 별 인센티브도 없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괜히 낙인 효과가 찍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컨선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공무원이나 아니면 그 중간관리기관, 연구재단이 됐던 뭐 케이트가 됐던 이런 기관도 사실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줘야 되고 여기서 뭐 과감한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 개인에 대한 업무 평가가 그 사업에 대한 평가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잘 안 되게 되면 개인이 평가가 안 되게 되고 그럼 뭐 인사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이제 챔피언이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챔피언이라는 단어가 뭐 우승한 사람, 뭐 성공한 사람을 챔피언이라고도 하지만 영어 사전을 보시면 옹호자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뭐 글로벌 리딩 펌이나 아니면 혁신적인 기관에 가면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o is your champion?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뭐냐면 내가 굉장히 이상한 혁신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 조직 내에서 누가 나를 감싸줄 거냐, 감싸주는 그런 옹호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제도적으로 이 챔피언이라는 걸 고민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 좀 과감한 의사결정을 했지만 감사를 맡게 됐을 때 좀 옹호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옹호자들이 필요하고요. 연구자도 마찬가지죠. 논문 실적은 안 나왔지만 뭐 성실 실패다라고 하면 그거를 뭐 위원회를 열어서 판정하기보다 조직 내에서 좀 일단 1차적으로 옹호해 줄 수 있는 챔피언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저는 혁신 옴부즈만 이런 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제도적으로 좀 정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이제 뭐 아까 또 김소영 팀장님께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여러 통계를 보여주셨고 저는 지금 말씀드린 도전적 혁신적 R&D하고 요 맥락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적 혁신적 R&D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니까 단어가 주는 웨이트에서 오는 뭐 부담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전과 다르다, 그죠? 새로운 시도를 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럼 결국은 창의성인데 그 다음에 뭐 국가 세금으로 하니까 효율성도 있어야겠죠. 차이성과 효율성의 원천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다이버시티입니다. 다양성이고요. 다양성이 창의성의 원천이라는 것은 뭐 학술적으로도 뭐 굉장히 뭐 많이 검증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 논문은 예전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왔던 아티클 중에 The Curse of a Superstar CEO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국 기업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CEO들을 고액 연봉을 주고 데려왔는데 그렇지 않은 그 저렴한 연봉의 CEO보다 성과가 너무 안 좋더라. 통계적으로도. 그다음에 사례 분석을 해봐도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결국은 본인이 했던 경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고 해서 자기가 했던 컨텍스트를 그대로 답습하다가
성과가 안 나온다. 뭐 이런 게 레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맞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저희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다양한 시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경로 우전성이 와해돼야 된다는 말로 환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보여 있는 그림이 이제 이카루스인데요. 이걸 이제 이카루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공을 했던 성공 방정식이 쌓이게 되면 그 경로로 계속 가기 때문에 연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슈팅을 해야 되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것도 예전에 이제 리서치 폴리시에 나왔던 아티클인데 결국은 이 뭐 실리콘밸리나 뭐 이런 다양성이 있는 뭐 그게 남성 여성의 다양성만 한정하지 않고요. 뭐 민족 간의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결국 다양성이 뭐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아주 혁신적인 시도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아티클이고요. 사실 기업에서도 많이 쓰시죠. 그래서 뭐 크로스 펑셔널 팀 이런 제도를 쓰는 것도 뭐 신제품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해서 린한 스타트업처럼 가는 전략도 있지만 굉장히 헤비해진 조직에서 뭐 이 셔플을 하고 새로운 구성원들의 새로운 조합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효율적인 인적 자원 배분과 R&D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미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8 이제 좀 있으면 또 무너지는 나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저는 이게 뭐 남자가 뭐 더 해야 된다, 여자가 더 해야 된다 이슈가 아니고 그냥 총력전으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 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휴머니스트적인 입장에서 다 기회를 드리고 이게 다 도전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저는 더 옛날 통계를 보긴 했지만 이공계 대학 뭐 전임 교원 여성 뭐 비율이 21.3%라고 하지만 뭐 논문 실적에서도 이 21.3%보다 더 높게 나오는 부분도 있고 더 낮게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게 더 우수하다기보다는 높게 나오는 영역은 더 높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낮게 나오는 영역에서는 어떤 허들이 있는지를 보고서 이 장애 요인을 잘 없애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학도 마찬가지고 뭐 주로 출연연이 되겠죠. 출연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리소스에 있는 현직에 계신 분들도 더 많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이제 새로운 분들도 많이 진입할 수 있게 하는 게 계속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뭐 R&D 예산 삭감하면서 많은 또 뭐 과기계나 뭐 연구계 내에서 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도 비슷한 국회 토론회나 이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많이 갔었는데요. 그때의 논의는 국가 R&D가 과연 20조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가 주제였습니다. 2018년, 19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계속 늘었는데 더 이상 뭐 20조를 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게 코로나 터지고 소부장이 먼저 터졌죠. 소부장 터지고 코로나 터지고 예산이 늘다 보니까 이게 리니어하게 간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니어하게 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국가 재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럼 결국은 효율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R&D도 기존에 했던 방식도 중요하고요. 저는 100% 혁신적 도전적 R&D를 가자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사례로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새로운 사례를 하기 위해서는 R&D다운 R&D, 좀 더 혁신적인 도전적인 R&D를 하시는 분들의 포션도 늘려야 되고 이런 혁신적 도전적 R&D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양한 뭐 남성, 여성, 뭐 그다음에 여러 집단이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또 여성의 역할 제고를 통해서 다양성, 창의성,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면 좋은 또 R&D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준모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그 지속적인 연구 현장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현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말씀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은 사실 제가 이제
뭐 연구 경력이 이렇게 길진 않지만 초반에는 10년을 보고 하는 연구 개발 과제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마도 한 5년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뭔가 개발하고 앞에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과학기술이 워낙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그 기간에 대한 변화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 듣는 바로는 다양한 관점에서 저희가 이 R&D를 좀 살펴봐야 하는 점과 그리고 이 R&D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좀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자금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좀 활용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김소영 팀장님, 안준모 교수님 강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잠시 후에 그 토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잠깐 자리 좀 정리하고 또 패널분들 모시고 나서 휴식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원래 4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 5분 정도 휴식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연구 현장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여성 과학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론 및 질의응답은 과학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민형 선임연구위원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민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연구 현장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여성 과학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정부가 사실 R&D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서 추진을 했는데 사실 뭐 비교적 성공적인 것도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은 또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모든 혁신의 성과는 사실은 연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혁신의 최종 성과는 사실은 연구 성과 내지는 또 혁신적인 성과, 창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혁신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연구 현장 중심의 이제 우리 R&D 혁신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간과했던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연구 현장에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여성이라는 인적 자원이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정책적인 측면들 또 환경적인 측면들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열악한 상태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나름의 또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에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아까 소개를 하셨지만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제 옆에 계신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혜정 삼성물산 DXP 사업본부장이십니다. 네, 다음은 김희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소융복합 소자연구실 책임연구원이십니다. 네, 다음은 김소영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윤성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 우리가 보통 혁신본부라고 부르죠. 과학기술정책과장님이십니다. 네, 앞서 우리 두 분의 강연자께서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네 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혜정 삼성물산 본부장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혜정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기업체에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기업 연구소에서 거의 17년, 18년을 일했고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를 좀 사실 체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주제를 제가 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 거는
현재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기업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게 새로운 기술의 경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더 퍼스트하고 팔로워가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도 긴 시간 또는 투자가 많으면 따라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생성형 AI로 촉발되는 이 사태를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 격차가 순식간에 벌어지고 크게 벌어지고 그래서 한번 놓치면 따라잡기 어려운 형태로 지금 굉장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이런 기술 격차를 벌리면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굉장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를 선행하지 않으면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경쟁의 패러다임 자체가 굉장히 바뀐 상황이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제 연구개발이 중요한 상황이 돼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혼자 연구비를 다 부담하면서 개발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정책적으로나 지원을 통해서 어떤 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산학연의 협업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이게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기사를 보면 일본이 지금 산학연끼리 똘똘 뭉쳐갖고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의 어떤 처한 현실에서 봤을 때 연구 개발은 정말 이제 필수 불가결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제 어떤 필수 이제 저희의 어떤 경쟁력 요소가 된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아침에 오전에 방금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여성 연구자가 만약에 기업에 들어오는 게 좀 적다 또는 줄어든다라고 하면 과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논제는 여성 연구자에 대한 연구 개발비가 감소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떨 것일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기업의 연구 개발의 다양성과 혁신 측면에서 하나를 봤고요. 제 자료 보시면 뒤쪽에 한 꼭지는 과연 기업이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적응력과 성장 잠재력을 관점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 개발의 다양성과 혁신을 볼 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퀘스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성 연구자의 참여 감소가 과연 연구 개발 다양성과 혁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다양한 관점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에서 하는 연구 개발은 대부분의 상용화를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 연구자의 참여가 감소를 하게 되면 팀 내에서 보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법이 사실 되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든지 창의적인 솔루션을 찾는 데 있어 사실은 좀 한쪽으로 바이어스가 걸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해보면 그 연구를 할 때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많은 팀이 훨씬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을 제시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여성 연구자들이 그 최근에 독특한 경험과 시각을 통해서 기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들을 참 많이 제시를 하고 계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이 추구하는 혁신에 대한 동력도 사실은 약화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연구 개발에 중요한 건 협업입니다. 그 사실 협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팀워크와 의사소통, 그다음에 하나는 의사결정인데요. 이게 성별 다양성이 팀워크와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원들이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면서 협업을 할 때 훨씬 더 나은 프로젝트, 그다음에 훨씬 더 나은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은 정말 실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어떤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럴 때도 다양성을 갖고 있는 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자체가 특정 시각이나 쏠리지 않는, 그래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어서 훨씬 더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성공을 하지는 않고요. 거의 10개를 하면 거의 9개는 거의 상용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가 이제 간신히 상용화의 어떤 프로세스를 타는데요. 이런 연구 결과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은 성별 다양성이 높은 팀에서 연구 문제를 다양한 각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요구하는 어떤 리퀘어먼트를
여성과 같이 많이 포함된 팀일수록 훨씬 더 잘 캐치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훨씬 더 좋은 서비스도 많이 도출을 하는, 그래서 결국 제품 개발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경험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결국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큰 성공을 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혁신적인 거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여성 연구자들의 기업 진출은 사실 더 줄어들거나 지체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면에서 연구 개발비가 감소가 된다면 사실 안 그래도 적은 여성 연구자들의 기업 진출 또한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는 관점이 하나는요. 그 시장 적응력하고 성장 잠재력인데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가장 큰 제품과 서비스의 트렌드는 초개인화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맞춤형을 넘어서서 정말 다른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을 이해하고 개인의 뭔가 취향이나 선호도 이런 거에 맞춘 제품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는 이런 개발에 있어서 여성 연구자들이야말로 훨씬 더 요구를 잘 파악하고 서비스나 제품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해서 소비자를 이해하고 인사이트를 주고 제품 디자인이든 사용자 경험을 하는 UI, UX를 혁신하는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여성 연구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스 개발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점점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재 이제 확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성 연구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더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혹시 해외로 가지는 않을까. 이 우수한 여성 인력들의 유출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여성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기업에서 여성 연구자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면 실제로 산업체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 인재의 롤 모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선순환에 대한 그 고리도 사실은 좀 와야 되는 게 아닐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에서 보시면 그 과장 한 많아야 30%, 차장이 20대, 부장이 아직은 그래도 8에서 11% 정도 여성인데요. 임원은 거의 뭐 1, 2% 아직도 그렇게 됩니다만 점점 더 이렇게 기술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여성 연구자들이 기업체로 진출해서 그 성공 트랙을 가지고 임원까지 올라가서 진두지휘하는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여성들의 그 롤모델 그 체인이 좀 약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좀 산업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항상 이 그 세미나나 포럼에서 우리 민간에서 오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정신이 좀 번쩍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산학연 협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산학연은 한물 간거 연구 주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굉장히 이게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조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기술에 의해서 이제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시대다 보니까 정말 모든 연구 주체들이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온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공공 분야에 비해서 아직도 민간 분야는 또 우리 여성들의 진출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우선 인적 자원들이 여성 인적 자원들이 특히 또 기업에 진출해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금 이제 공공 분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오신 김희연 책임연구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김희연이고요. 저도 역시 처음에 굉장히 오미애 박사님 연락을 받고 굉장히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서 그리고 이제 이 날짜가 임박해지면서 어제 밤까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자료를 사실 굉장히 죄송하게 최서진 선생님한테 매우 죄송하게도 어젯밤 10시에 보내드렸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거의 굉장히 힘들게 이제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박사학위를 받고 출연연에서만 제가 지금 21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 여기 지금 맨 첫 부분에도 이제 그 화학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써놓은 게 그 제가 요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조혜정 박사님도 그 산학연 협력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출연연의 경우에 요새 그냥 논문 잘 쓰고 이런다고 해서 절대 성과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1년에 사업화를 많이 할 때는 기술 이전 그 계약 금액 이런 걸 100억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 이전 실적이 20년도 넘게 근무해 놓고 기술 이전 실적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그렇게 별로 연구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이 예전 같지 않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고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이제 출연연 사람이고 출연연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으니 최근에 그 연구 현장이 출연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를 일단 제가 좀 아주 편하게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여성 과학자로서 일가정 양립을 계속 이제 겪어온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어떤 자리에 가서 얘기를 하든지 다들 그러세요. 불평만 하지 말고 제안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불평만 하다 끝나면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국회의원 간담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정말 얘기해서 들어줄 수 있는 뭔가 실질적인 제안을 해야 그분들이 얘기를 듣고 들어주시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화학공학을 했고 이제 정통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핫한 학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화학공학 굉장히 분야가 넓은 그 화학공학을 했고 그중에 이제 촉매라는 분야를 전공을 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굉장히 여러 분야랑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분야랑도 하고 2차 전지, 수소 여러 분야랑 협업을 했는데 일단 이제 석유화학 기업 제가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석유화학 기업 쪽을 최근에 학회나 이런 데 참여해서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L사에서 이거 이제 2025년이나 2024년인데 올해 채용 계획이 0명이랍니다. 그 큰 회사에서.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학생들이 그 세션을 들으려고 어마어마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올해 채용 계획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학생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출연연 입장에서도 저도 이제 대기업하고도 NDA를 맺고 이제 제가 그동안 20년간 해온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화를 한번 해볼까 적용을 해볼까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저도 별로 기대를 안 해요. 회사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데 출연연의 기술을 가져갈 여력도 없고 수탁을 줄 여력도 없고 뻔히 약간 좀 보이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기업 쪽은 이제 제가 아는 부분 아주 일부니까 그 출연연 중심으로 지금 현황을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과기부 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그 출연연은 올해 평균 27% 그 출연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연연에서도 이제 과기부 한계 도전을 키워드로 해서 과기부에서도 과제를 하고 산업부에서도 과제를 하고 저희 연구원 사람들도 이제 과기부 산업부 과제를 많이 이제 들어가서 하고 있고 저희 자체 그 정부 출연 연구 사업으로도 문샷이라는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목적은 성공 가능성은 낮지만 성공하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기술. 그래서 실패해도 중간에 목표를 수정을 해도 다 인정해주는 그런 트랙을 다 세워서 몇 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진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건 정말 중요한 기술이고 어려운 기술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느냐 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알키미스트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다 잘리고 몇 개 일부만 남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문샷 과제 책임자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도 평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주요 사업 연구비가 한 평균 그러니까 최소 30%에서 크게는 60, 70%까지 막 깎인 사례가 굉장히 대부분이고요. 안 깎인 과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내부 사업의 경우에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위원회나 이런 데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출연연이 어떤 과제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하고 뭐 연구비는 어떻게 얼마나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다른 공공기관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부 뭐 애기평 사업이라든가 연구재단 사업은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연구자들을 믿고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많은데 뭐 산업부나 환경부 이런 쪽은 정말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막 80% 작년에 선정됐대요. 근데 1년 차부터 80% 삭감을 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마 경험하신 연구자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저희는 뭐 하고 있냐면요. 에너지기술연구원 가면 대부분 과제가 다 잘렸잖아요. 잘리고 줄고 이러다 보니까 다 과제 계획서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한 사람이 막 5개, 6개씩 준비를 해요. 다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저는 수소연구본부에 있다 보니까 수소 쪽도 과제가 또 많이 뜹니다. 많이 뜨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었는데 또 많이 뜬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다들 과제 지원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최근까지 지원하고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막 에너지 다 소진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출연연에서 얘기하는 우수연구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수연구자는 출연연에서 우수연구자라고 인정이 되려면 일단 연구비를 잘 따야 됩니다. 당연히 잘 따야 되는데 또 저희는 학생을 가지고 학생 인력을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인력을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어요. 저희 연구원도 3명까지만 활용해라. 그 이상으로 활용하려면 원장님 결제를 따로 받아야 되는 3명까지 활용되는데 3명도 잘 없어요. 대전 지역에는 학교보다 연구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고 오히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제를 어떻게 하냐면 학생이 아니라 동등한 연구원들을 같이 모아서 연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과제 규모는 훨씬 더 커야 되고 하여튼 과제를 굉장히 잘 따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과제 잘 따시는 분 저도 이제 21년 근무했으니까 어떤 분들이 과제를 잘 따시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과제 그렇게 하죠. 수요조사하고 뭐 RFP 띄우고 뭐 이렇게 뭐 상세기획하고 공고 나고 그럼 우리가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FM대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선정되는 케이스 많지 않고 뭐 여기 너무 자세하게 썼지만 뭐 하여튼 단체 활동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맥, 혈연도 활용을 합니다. 지연, 뭐 당연히 학연, 당연히 아직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정부 부처에 파견이 있습니다. 과기부도 파견 가고 산업부 뭐 애기평에 파견 갔다 오고 파견 갔다 오신 분들 좀 지나고 나면 대형 과제 잘 따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파견을 갈까 막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목을 내서 과학자들은 연구자들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가 정말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연구해가지고는 우리는 과제를 없으면 연구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과제를 따기가 쉽지 않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쪽으로 넘어와서 R&D 현장에서 여성 과학자의 현실. 이제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2번째 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데 차일드 페널티 증가가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를 차지한다. 여성 소득이 100% 증가할 때 자녀 수는 약 4% 감소하는 반면 남성 소득은 자녀 수가 늘어나면 뭐 남성 소득도 늘어난다. 뭐 이런 거예요.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보면 사실 저희 연구원의 여성 인력이 한 13% 정도 되더라고요. 연구원만 봤을 때 보통 출연연의 여성 인력 목표가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통계 내면 많아요. 한 20%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행정직까지 다 합친 거고 연구 인력으로 보면 한 13% 내외 정도들 되는데 뭐 사실 저는 선배님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았고 저도 그걸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 규정도 그렇고 다들 아시다시피 왜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계획 그게 이미 굉장히 여러 차수에 걸쳐서 굉장히 꼼꼼하게 그거를 입법화하고 하는데 굉장히 선배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규정은 이미 다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여성 과학자들이 왜 아이 낳기 힘들고 왜 뭐 결혼도 잘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썼지만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육아하고 뭐 아이 교육하고 하는 건 몇 년 내가 휴직제도 잠깐 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휴직을 하고 나면 전문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 휴직을 하고 나면 우리가 과제를 갑자기 던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기획도 해야 되고 다 거쳐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갑자기 과제가 연속이 될 것인가? 나의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항상 저희는 걱정이 돼서, 사실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급들 중에 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고 뭐 아주 초반에, 그러니까 연구원급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행정직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제가 최근에는 저도 이제 꽤 연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기술 사업화를 해야 된다. 뭐 가진 특허 활용률도 높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하고도 많이 그 교류를 합니다. 교류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기업 대부분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는 게 대기업 쪽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대기업은 이제 거쳐야 될 검증하는 프로세스도 굉장히 길고 결제 그것도 굉장히 높고 굉장히 이게 쉽지 않고, 대부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중소기업은 대부분 남성 인력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을 굉장히 대하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산업부는 굉장히 이제 응용을 하는, 실제 기업에 적용을 하는 과제들을 많이 하는데, 산업부 연구 사업은 주관이 전부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과제 제안서는 대부분 다 연구원 측에서 나오는데 주관은 산업부, 그러니까 기업에서 다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간단히 제안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부분인데,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제 맨날 과제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런 상황이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건데, 출연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나눠 가질 거 n분의 1로 절반은 배분하고 나머지를 컴피티션을 하면 지금의 이런 그 소모적인 이런 일들이 좀 줄지 않을까. 뭐 이건 퍼센티지는 나중에 어떻게 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고서 평가는 치밀하게 하자, 아주 치밀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출연연에서 중장기 R&D 전략 매년 나오거든요. 거의 매년 나와요. 원장님 바뀌어도 새로 나오고 뭐 맨날 새로 나오거든요. 근데 중장기 전략을 왜 맨날 세우는지 저는 누구나 다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 뒤에 이제 그 컬러 있는 색깔 있잖아요. 이게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일 중에 한 부분인데, 수소가 색깔이 이렇게 9가지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과제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수소 경제는 어느 정도 실현이 되어 있는가? 수소 9가지 수소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연구자로서.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으로 정말 집단 연구를 할 수 있게, 뭐 PM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처의 벽을 없애자, 요새 그런 NTC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여성 연구자로서 제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게, 제가 이제 중견급인데 제가 주변에서 저희 멘토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멘토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그나마 여가총 아니면 뭐 다른 여성 단체 이런 쪽이나 가야 겨우겨우 만날 수 있는 거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아니라 순환보직의 개념인데, 이런 분들이 뭔가 보직을 하고 나서 매니지먼트를 잠깐 하고 나서 다시 원래 연구원으로 돌아오면 할 일이 없어요. 연구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이런 훌륭한 인력들을 이후에 그냥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게 할 것인가.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제도의 수정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절벽 문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건 남녀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아휴직을 하고 온 사람들한테는 육아휴직하고 나서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를 이제 뭐 과제를 새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시드 연구비를 단 얼마가 안 돼도 금액이 적어도 좋으니 이러한 시드 연구비를 지원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희연 박사님이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아서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렸는데 아직도 더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우리 김희원 박사님 얘기 듣고 우리 그 학생들이 출연연에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조금 했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연구 출연연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연구자들 개별적으로 사실 이렇게 보장되는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부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특히 우리 여성 연구자들이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우리 김수영 교수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이제 그 과학기술 정책 쪽을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이제 정책 쪽이기도 하고 또 대학에 있는 여성 교원이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체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오늘 칼럼에 하나 있더라고요. 이 삼체 문제가 뭐냐 했더니 질량을 가진 세계 물체가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새 물체 운동을 기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정확한 풀이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그 힉스 입자를 가 발견이 안 될 거라는데 스티븐 호킹이 $100를 걸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모든 이론이나 그 실험적인 결과가 발견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 선에서 강 입자 충돌기를 만들었을 때 그만한 돈을 들여서 한 건 다 이유가 있을 텐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발견되면 재미가 없을 거라서 뭔가 도전이 안 생겨서 그래서 그 칼럼에 보니까 정말 그 물리학자나 과학자들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굉장히 갑자기 막 에너지가 쏟고 뭔가 풀어보고 싶고 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이제 R&D를 이제까지 참 오래 하고 많이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문제를 푸는 사람들한테 과연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 왔는가 이런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대학이나 연구원이나 출연연이나 기업에서 많은 R&D에 우리 여성 과학자, 과학기술인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한 20-30년 동안 계속 여성 과학기술인이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왜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논리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아시다시피 워낙 적다 보니까 뭐 우리가 소수이고 소수를 보호해야 되고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너무 절대적인 숫자가 적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그래도 분야마다 어떤 데는 50% 이상 넘고 하니까 요즘의 논리는 뭐냐면은 그 다양성이 경쟁력이다. 다양성이 수월성이 원천이고 효율성이 원천이다. 해서 오늘 아까도 이제 토론할 때나 발표할 때 여성을 이렇게 불쌍하게 보지 말고 사실 여성 과학자들이 훨씬 더 질적으로도 높은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발전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발표해 보신 것처럼 왜 어떤 분야는 여전히 10%도 안 되고 그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여성 교원이 아까 보시다시피 4.6%에서 많아서 6점 몇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참 골치 아픈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시각을 돌려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연 이제 그 우리나라 전체의 과학기술 연구나 아니면은 인력에서의 다양성을 이제 얘기를 할 때 여성이 굉장히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인도 증진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 외에 우리 내부적으로 여성과학기술계 내부적으로의 다양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한번 물어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이오 쪽이나 간호학 쪽이다 보면 정말 과소 대표되는 게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여성과학기술인들이 R&D 하는 걸 쭉 펼쳐보면 대학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굉장히 어느 분야에 편중돼 있는 그런 것이 물론 이거는 당연히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구조라든지 문화적이거나 멘토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한쪽으로 이게 좀 이렇게 그래도 여성들이 있으니까 나도 저 커리어를 하면은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과학기술계 내에서도 다양성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 여성과학기술인이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조금 그 희소 분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그 독려할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삼체 문제 같은 예를 들면 어려운 거를 풀수록 훨씬 더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 내재적인 어떤 기쁨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까 이런 고민들이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틀 전인가 그 저기 27일에 월요일 날 이렇게 좀 놀라운 보고서를 봤는데 이제 한국은행 그 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혁신 기업의 생산성이 놀랍게도 지난 20년 동안 떨어졌다.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학이나 출연연보다 기업은 더 사활을 건 이제 기술 패권이나 이런 그 엄청난 경쟁 속에서 그렇게 그 투쟁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은 근데 하는 보고서에 따르면은 2000년대 2000부터 2010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20년 이 두 기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혁신 기업 대기업 포함해서 대부분이 대기업인데 그 혁신 기업의 생산성이 8% 정도에서 1.2%로 확 떨어졌대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거는 이제 이쪽의 판단이니까 그거는 뭐 저기 이견이 있겠지만 너무너무 응용 개발에 치중해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기초 연구, 그러니까 미국의 대학이나 미국의 기업에서 엄청난 기초 연구를 하는데 그 편한 연구만 했다. 그 눈에 보이는 것만 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기초 연구 비중이 기업의 기초 연구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코릴레이션을 찾고 그게 꼭 인과성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기업 역시 굉장히 센 기초 연구를 해야 된다. 기초 연구라는 게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연구는 아니고 굉장히 도전적인 연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여기저기서 듣는 얘기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때가 되었다. 이제 당연히 우리가 다양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다양한가 이런 것도 질문을 해봐야 되고 또 R&D 삭감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뭐랄까 이 기회를 통해서 R&D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일종의 충격요법이긴 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실제로 단순히 이제 예산을 더 늘려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이 예산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연구비 따로 돌아다니고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주변에 지금 올해 무려 2배에서 6배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도 이제 출연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이게 보여주는 거는 과연 연구비를 따려고만 하고 실제로 따고 와서는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연구비 따로 뛰어다니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지만은 이제 부채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까 그 적극적 조치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마침 교육부의 그 양성평등 그쪽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2003년에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0명의 그 국립대 여성교원 TO를 한꺼번에 이제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한꺼번에 여성 교원들이 됐는데 실제로 20년을 지나서 이 사업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 결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20년에 교육공무원법 이제 11조가 그 관련된 여성 임용 평등 그쪽인데 2030년까지 꼭 여성은 아니고 과소 성별, 과소 대표되는 그 교원이 25%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아예 법으로 이제 개정이 됐고 실제로 연도별 목표를 해가지고 2030년 되면은 25% 이상을 이제 39개교, 그러니까 37개 국립대 플러스 서울대, 인천대 법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지금 아까 그 결과에도 나왔지만은 사립대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여성 교원이 늘고는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조치가 아주 옛날에 시작된 거기는 하는데 이 결실을 이루는데 거의 20년이 걸리긴 해서 뭐랄까 이제 사실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분명히 그 효과는 있었다는 거를 지금 알 수는 있겠더라고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 좀 불편해 하셨을 것 같은 윤성훈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모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드리는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그런 걸. 예. 저희 오늘 제목이 이제 연구 현장 중심의 R&D 혁신을 위한 이제 여성 과학자의 역할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이제 R&D 혁신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제 처가 제가 무슨 과장인지를 가끔 물어봐요. 이번에 옮겼다고 하니까 과학기술 정책과장이야 그랬더니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정책과장이면 도대체 뭘 하는 거니? 그러니까 달리 정해지지 않은 모든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R&D 혁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R&D 혁신이라는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주는 그 연구 현장에 주는 피로감이 조금 있을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벌써 R&D 혁신이라고 이름 붙은 게 제가 뭐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습니다만 한 4-5번 그쯤은 된 것, 그쯤 된 것 같아요. 그쯤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R&D 혁신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정부에서 또 연구 현장과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좀 뭐 방안들을 좀 만들고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그 R&D 또는 과학기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 영역에 대해서 뭐 국민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외부자적인 관심이 좀 많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뭐 수소 기술이 뭔지 디테일은 잘 모르겠지만, 과학 기술이 참 중요하고, 우리 그거를 위한 과학기술자의 역할이 중요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뭔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국민적인 바람, 납세자들의 바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부응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정부와 현장 연구자들의 그런 그거에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동안 몇 번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안준모 교수 그 표에서도 보셨지만, 뭐 단기적으로 한 그 R&D 예산이니까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특히 뭐 소부장이나 뭐 특정 분야를 열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좀 비효율이 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화하는 측면에서 좀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그와 이제 병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뭐 크게 이제 제도와 투자와 그다음에 글로벌 뭐 그렇게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측면에서는 뭐 여러 번 많이 들으신 것처럼 뭐 그동안 이제 뭐 과학기술의 혁신을 가로막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제도들을 좀 많이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뭐 예타에 대한 어떤 뭐 그러니까 신속한 그런 연구 개발을 가로막는 뭐 예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장 연구자분들은 그러니까 체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큰 틀에서 좀 많이 현장을 많이 바꾸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R&D 사업의 일몰제 같은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예타와 일몰제가 결부가 되면서 사업이 소액 단기화되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5년 이내, 3년 이내, 5년 이내로 이렇게 사업이 끊어지다 보니까 과제들도 다 이렇게 짧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전체적으로 좀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 아까 전체적으로 이제 R&D가 뭐 지나치게 이제 관리화되는 그런,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관리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 현실을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부분이라도 조금씩이더라도 이제 좀 혁신도전적인 R&D가 이제 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좀 제도를 바꿔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아까 뭐 다파형 뭐 제도처럼 뭐 그런 어쨌든 혁신적인 뭐 PM을 선정해서 정권을 주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R&D를 가로막고 있는 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의 제도들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가장 큰 프레임은 어떤 트렌드 위주, 그러니까 산업 트렌드 위주나 어쨌든 단기 현안 대응 중심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기초 원천이나 어쨌든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이제 긴 안목에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하자라는 건 큰
그 컨셉이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부응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혁신 도전적인 R&D에 좀 더 중점 투자를 한다거나 뭐 다른 나라들과의 좀 규모 있는 글로벌 협력,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뭐 어쨌든 특정 분야를 좀 얘기를 하면 이제 뭐 현장 연구자분들은 이제 그 분야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싫어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매 정부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도 그러니까 정부의 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는 이제 12대 국가전략기술, 좀 작게는 3대 게임 체인저 해가지고 양자와 첨단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AI,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좀 사회를 그러니까 길게 봐서 그러니까 몇십 년 후까지 사회를 바꿔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규모 있는 뭐 긴 안목에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연구 R&D 혁신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뭐 장황하게 좀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R&D라는 게 사실은 연구개발이라는 게 다양한 층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점을 찍는 이 주제, 내세우는 주제에 사실가 모든 거를 포괄한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호기심 기반으로 하는 그런 작은 연구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가지고 저희가 강조를 안 할 뿐이지 이제 그런 부분들 계속 끌고 나가고도 해야 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전략적으로 끌고 나갈 분야를 좀 더 강조해서 끌고 나가고, 다만 이제 어쨌든 산업과 기업과 결부되는 부분들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좀 더 사회가 이제 발전해 나갈 수록 해 나갈수록 정부 R&D에 있어서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과 이제 기업이 하는 역할들은 좀 구분을 해서 끌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R&D 혁신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성과학자의 역할이 무엇일지는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평소에 고민을 해본 주제는 아닙니다. 고민을 해본 주제는 아닌데 시간이 제 딸이 딸 둘인데요. 그러니까 큰 애가 이제 고1이에요. 고1이라서 너는 문과를 갈래, 이과를 갈래, 뭐 등등 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평가는 냉정을 하니까 우리 딸이지만, 그러니까 수학과 과학에 그닥 재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무조건 이과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여학생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안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 그랬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여학생들도 이제 당연히 이과를 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김소영 팀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그 여성교원의 어떤 신규 진입이, 그러니까 비율이 감소하는 측면은 왜 그럴까,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 여러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과학기술이라는 이 분야 자체가 여성분들이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분야는 아닐 것이고, 이게 점점 더 이제 비율은 숫자적으로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여성과학자분들께서 뭔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선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처음 드는 생각은 우리 김현 박사님 약간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부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건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해당 커뮤니티 내에서 좀 더 이렇게 주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트워킹이라는 게 이렇게 뭐 꼭 긍정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의미 뭐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수의 선구자분들이 이제 해당 분야를 이렇게 개척을 했고, 그러니까 개척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다양한 여성 과학자분들끼리, 그다음에 또 외에 또 주변의 남성분들과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성별로 구분되거나 뭐 그런
그러니까 그룹이 지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냥 동등한 그 이론으로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도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짧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질문이 또 계속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시간 관리를 잘 못해서 시간이 조금 그 예정 계획보다는 조금 오바가 됐는데요. 그래도 네, 좀 그 우리 정해진 거는 또 일단은 네 한번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여가총은 항상 이렇게 행사하면은 저희가 사전 질문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질문은 어느 분이 하시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김희연 박사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여성 교원들의 연구 활동과 공공 분야에서의 활동 영역 분포는 어떤가요? 그리고 또 여성 교원들이 퇴직 후 전문성 활용 영역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전체적으로 다 제가 잘 아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는 한도에서 답변 일부에만 해당이 되는데 아는 한도에서 보면 아마 물론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미 뭐 웬만한 대학교 학부에는 여성이 50% 이상 된다고 합니다. 뭐 환경 이런 거는 막 50% 넘는다 그러고 화공도 거의 한 40-50%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직업을 가지고 정규직으로 일하는 그 퍼센티지를 보면 특히 전 출연연이니까 출연연 쪽을 보면 저희 뭐 에너지나 아니면 화학연구원이나 이런 쪽은 아마도 한 10%에서 15% 내외 그 정도가 이제 여성 연구 인력이 있을 거고요. 이제 좀 낮은 분야가 있습니다. 항공우주나 아니면 원자력, 뭐 국방 이런 쪽은 여성이 굉장히 적고요. 여성이 굉장히 많은 분야가 이제 뭐 순수과학 생명 쪽이 굉장히 여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한의학 연구원도 있는데 그쪽도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원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영역 분포는 제가 이제 요 정도 그 이상은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교원이 아니라서 이제 연구원들의 여성 과학자들의 퇴직 후 어떤 그 전문성 활용 영역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자료에 일부 적었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가총도 그렇고 위셋에서도 그렇고 이제 대한여성과학기술인에도 그렇고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을 이제 뭔가 활용하기 위한 이런 뭐 보고서를 작년인가요? 보고서 작성하고 뭐 사업하신 걸로 알고 있고 위셋에서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뭐 대한여성과학기술인에도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 센터를 이제 올해 이제 뭐 그 건립을 하기 위해서 센터장 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 고경력 여성과학기술인들이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어떤 경력을 말 그대로 그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어떤 분야가 사실 제가 보기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일부러 뭐 연구재단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여성들한테만 한정되는 건 아니고 남녀 상관없이 퇴직 연구자들이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뭐 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연구비 되게 적습니다. 한 5천만 원? 뭐 이 정도 해가지고 협동조합을 건립을 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말고는 제가 고경력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퇴직 후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뭐 멘토링 뭐 이런 거 말고는 아주 그 대표적인 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패널 구성에서 그 꼭 빠지지 않는 분야가 사실은 언론 분야인데 이번에 좀 그 모시질 못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KBS 이은정 기자님이세요. 이은정 기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강연과 토론 패널에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패널 중 한 명이 빠지면 제가 대타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더 뭐 현장에 있는 여성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또 이후에 들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밖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20년 전에 우리가 혁신본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혁신본부에서 하는 일이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를 조율하는 일보다는 뭔가 과학자들을 좀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혁신본부가 20년 동안 내 눈에는 처음에 혁신본부가 하려고 했던 그 청사진도 정확하게 구현하지 못하는 제도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연구비가 30조 원 규모까지 한번 올라갔었는데 이제 지난해 그 연구비 파동이 있을 때 저도 굉장히 붕괴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 연구비를 갑자기 3분의 1을 줄이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저도 이제 과학을 했으니까 그랬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연구비 올라간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20조 원에서 30조 원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왜 현장의 연구자들은 돈이 없다고 하느냐. 결국 이거는 좀 관리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기정통부에서 힘들지만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더 과기정통부가 가지고 있는 한계 같은 걸 또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단체에서 또 뭐 대정부 발언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저희 회장님이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관련해서요. 이제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또 이제 많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오늘 수치로 김소영 팀장님이 만들어주신 수치를 보니 아직도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 고경력 여성 과학자 또 10억 원 이상 연구비를 받는 여성이 굉장히 이 부분이 부족한 것이 핵심이구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초년 기자 때 DJ 정부 때 그 프론티어 사업단에 여성 단장을 넣으면서 굉장히 그 여성 과학자에 굉장히 확대되는 효과가 왔었는데 그 내년에 준비 중인 그 R&D 혁신 내용 중에 이런 고위 여성 관리자 또는 연구비가 높은 규모의 PM에서 어떤 다양성 지수, 여성을 하겠다는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되고 있는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그 질문까지 해주셨는데 윤 과장님 답변은 별도로 하시는 걸로 우리 지금 시간 관계상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두 분 강연자 계속 여기 앉아 계셨거든요.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2018년에 분석을 해서 신문 기사로 한번 내서 여성의 유리천장 관련한 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의 신진 30대 굉장히 퍼포먼스 좋은 그 기사를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좀 중앙일보에도 크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역시나 젊은 연구자층에서 굉장히 연구비 대비 굉장히 퍼포먼스가 되게 뛰어나고 있는데 그 모수가 그 2018년 대비 되게 작았어요. 그 말은 일단은 양이 돼야지 뭐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김연아 퀴즈라든지 박세리 퀴즈가 있을 때 뭔가 약간 좀 보면서 롤 모델링을 보면서 쫙 풀이 형성이 되니까 딱 전반적으로 이제 뭔가 퀄리티가 딱 올라오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수치가 분명히 여성 교원이나 여성 과학자들이 잘하고 내실 있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약간 집안이 자꾸 축소되고 뭔가 조금 안타까움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위기만 조성하지 말고 해법을 고민해 봐라 하는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 조직적인 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외롭게 연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어떤 그 울림은 줘야 되지 않을까. 젊은 연구자들한테 너무 의대만 사실 여성 학생들이나 좀 똘똘한 인재들이 많은데 너무 의대로 다 쏠리거나 조금 그 연구 힘든 분야로 안 하는 것이 보여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이런 좋은 기회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1950년대, 60년대 이제 미국 배경 영화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남성이 이제 외벌이고 여성이 가정주부인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뭐 70년대 말 80년대 보면 이제 대부분 맞벌이죠. 근데 그 통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미국도 이제 저희가 보면 늘 잘 사는 나라지만 경제 위기가 많았고요. 결국은 이게 그 어떤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이 경제적 기여에 그러니까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미국의 지속적 성장에 중요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R&D 효율성이든 뭐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이제 뭐 이게 단순히 뭐 여성 과학자들이 중요하다 아니면 뭐 여성 과학자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논리와 함께 이제 뭐 더 큰 목표를 위해서라도 뭐 중요하지 않나 뭐 이런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부분 또 여성분들이시니까 남성으로서 말씀드리면 남자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술적인 면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나이 기준으로 제 윗대와 아랫대가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윗대 분들은 여성분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으셔서 이런 문제를 다 겪으시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무조건 수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 밑에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뭐 남녀 저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커다란 논리와 그 논리를 채우는 전술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정말 중요한 이슈고 가야 될 방향을 또 여러 남성 그룹이나 사회 전체로 설득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도 마지막으로 올려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강연과 토론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낀 점만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김소영 팀장님께서 이제 남성보다는 그 여성들의 논문 실적의 질적 수준이 조금 높은 걸로 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달파 같은 이런 그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이 정책이나 사업을 하는 게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적인 어쩜 유행이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뭐냐면 우리 그 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는 생존이 걸려 있는 그런 그 기술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조금 잘한 거는 사실은 이제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탁월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혁신 도전이라는 얘기하는 거는 그런 탁월한 성과를 바라는 거지 조금 잘하는 건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연구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게 반드시 시장까지 가가지고 뭔가 혁신적인 성과에서 손에 만지는 이런 성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여성 과학자뿐만 아니라 과학계 계신 분들이 굉장히 높은 책무성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연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주신 이민영 선임 연구위원님과 패널분들 그리고 강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좀 2시간 이상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목적한 그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 과학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패널분, 연사분들이 굉장히 이 다양성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입장에서의 어떤 견해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포럼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포럼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저희 나눠드린 자료집의 54페이지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요 링크 하셔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좀 조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향후에 또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좀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예, 이상으로 여성과총 제29회 과학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